일본이 이렇게 된 원인 중에 저는 이 정치 시스템에서도 답을 찾고 싶은데요. 자민당이 너무 오랫동안 집권하고 있어요. 이게 한 나라가 그 역동적으로 성장을 하고 그러려면, 그러니까 여당 한 번 했다가 야당 했다가 여당 했다 야당 했다 그러면 그 굉장히 사회 그 전체적인 의견들이 주기를 두면서 반영이 되잖아요. 그 진보하시는 분이 정권을 잡으면은 진보적인 의견, 뭐 변화하고 혁신하고 뭐 부를 좀 분배하는 이런 쪽도 막 강조가 되고 그렇게 사회가 한들 굴러가다가 그럼 또 좀 지나다 보면 모든 권력은 또 취하면 썩잖아요. 그럼 또 한쪽으로 너무 많이 가면 그 다음에는 또 보수가 또 정권을 잡아가지고 내 생각은 그게 아닐세, 우리 성장이 중요하네 이러고 그걸 또 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게 서로 섞이면서 자연스럽게 나라가 발전할 수 있는데 일본은 안 돼, 그게. 계속, 그러니까, 리만 사태 났을 때만 잠시 한번 그 자민당이 아닌 데가 집권한 적이 있었는데, 그 시절을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전후에 계속 자민당만 집권하고. 그럼 자민당만 계속해서 집권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? 사회가 무지무지 보수화돼요. 그리고 또 하나가 줄 잘 서면 돼. 관계에 집중한다고. 능력으로 높은 자리에 명함이 주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누구랑 친하고 내가 무슨 학교 나왔고 그걸로 관계 집중하는 사회가 된다고. 그래서 저는 이제 사람들 만나면 자기 얘기는 안 하고 자기가 누구랑 친하다는 얘기 하는 사람들 많아. 내가 뭐 얼마 전에 뭐 그 높은 사람 누구랑 저녁을 먹었고 골프를 쳤고 이러면 나는 그냥 속으로 그래, 저 사람 만나봐야 내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겠다. 내가 만나는 건 다 당신하고 만나는 거지. 아니, 내가 왜 그 사람 뒷배경까지 내가 알아야 되냐. 본인이 가진 게 없으면 자꾸 뒤에 거를 자꾸 강조시키는 거예요. 그래서 일본 사회가 그래서 보수화돼 버린 거야. 또 하나가 이제 보수당만 죽으라고 하니까 이게 저절로 실버층의 의견만 정책에 많이 반영이 돼요. 젊은 사람들 의견은 구조적으로 반영될 수 없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거야. 그러다 보니까 혁신적이고 창의적이고 뭐 새로운 문화가 변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지금도요. 일본에서는요. 그 PT 같은 거 할 때 OHP라고 혹시 아세요? OHP 알아요? 잘 아는 일본 유학생. 아, 그래? 알고 있습니다. 네. 그거를 이런 슬라이드로 이렇게 안 하고 이 슬라이드를 OHP로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걸 갖고 OHP로 간다는 거야. 그죠? 내가 그런 얘기 들었어. 그런데다가 또 뭐 지금도 도장을 찍는다는데? 맞습니다. 네? 우리는 전자결제 하는데 일본은 도장을 찍어요. 결제를 갖고 와야 도장을 찍으면 이게 온라인으로 안 되잖아. 그럼 그게 어떻게. 그래서 사회가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죠. 그 다음에 지배구조. 결국 일본 기업의 지배구조도 저절로 보수적이 돼버린 거예요. 요건 다음에 지배구조 편에 또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.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그 패전했던 일본의 세락의 요인 중에 패전했던 추억 때문에. 만약에 일본이 2차 대전을 일으키지 않아서 그럼 일본 정도 실력 되면 핵무기 만들었지 않을까요? 그죠? 인도도 만들고 파키스탄도 뭐 북한도 만드는데 뭐. 그래 만약에 핵이 있었더라면 프라자 합의가 됐을까요? 양 PD님 생각은 어떻습니까? 안 됐을 것 같습니다. 진짜 그렇죠, 그죠? 나도 안 됐을 것 같아. 안 됐을 것 같아. 그러면 핵이 있고 일본 정도의 그 산업의 기술력이면 핵무기 여러 개 만들고 미사일도 막 빵빵 만들고 그래서 미국이 그 플라자 호텔에 불러가지고 너네 한울 깎아 이러면 형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? 좀 저하고 한판 해보실래요? 형 죽고 나 죽고 한번 해볼까요? 대판 한번 싸워보실래요?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. 그걸 서로가 알기 때문에 어느 선에서 상대방에게 돈 문제에 관해서 무리하게 요구하지 않을 거라는 거지. 그럼 왜 이렇게
이게 패전했던 것 때문에 그런 거라고. 그리고 평화헌법이 만들어지면서 방어적 목적 빼고는 군사를 보유를 못하게 돼 있는 거니까. 그래도 뭐 방어 목적이라 그러지만 엄청나게 많이 군사 레벨은 올라가 있어요. 그런데다가 중국하고 러시아가 저러니까 작년에 일본이 공격 선제적, 그러니까 위험에 처해질 때는 선제적 공격도 할 수 있게 바꿨잖아요.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다 이게 진영 논리가 지금 만들어진 그 원인이라고. 서로가 손톱이 맞춰야 소리가 나지. 혼자는 소리 안 나니까. 그래서 그렇다. 그 다음에 패전의 추억 때문에 이 안전제일주의가 막 팽배해지고 변화 혁신 이런 걸 싫어해. 그게 또 자민당의 일당 독재를 만든 거고, 오랜 시간. 보수 우경화 이런 걸 초래한다는 거죠. 그래서 이것도 일본의 세락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. 그래서 저는 이제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. 일본이 만약에 그때 2차 대전을 일으키지 않았더라면 지금 훨씬 잘 살고 있을 거예요. 정말. 미국보다가 어쩜 더 잘 살고 있을지 몰라. 일본도 쌀을 먹는 민족인데다가 생선도 많이 먹어서 이분들이 오래도 사시고 뭐 잘 만들어. 그러면 미국보다는 이 평화의 시대의 제조업이나 이런 그 경쟁력에 있어서는 괜찮아요. 잘 하신다고. 거기다가 사방이 바다로 열려 있잖아요. 그래서 무역하기 좋고, 그러면 이 양반들이 훨씬 잘 살게 됐을지 모른다고. 그래서 우리가 나쁜 짓 하면 안 된다고. 전쟁 함부로 일으키고 그러면 후대에 이 호된 이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, 그 업보가 돌고 돌아서 여기까지 미친 거예요. 그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은 어떤 면에서 보면 2차 대전이 원인일 수 있죠. 돈은 남을 이롭게 하는 돈만 벌어야 돼요. 그 다음에 또 내부로 그러면 이제 그 어떤 근본적인 원인 이런 거는 이제 제가 짚은 것 같고, 그 독특한 일본의 기업 지배 구조가 있어요. 전후에 평화헌법 뭐 이런 거 해가지고 2차 대전 전에는 우리나라 재벌 집단들처럼 일본에도 그런 식의 오너가 경영하는, 우리가 지금 최근에 강제징용 피해 보상 해가지고 거기에 미쯔비시 나오고 미쓰이 나오고 뭐 여러 개 회사가 나오잖아요. 그 회사들이 우리 재벌 집단처럼 그렇게 경영이 되고 있었어요. 지분도 왕창 자기가 거의 다 가지고 있고. 그랬는데 2차 대전 딱 끝나고 이제 항복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전범, 그러니까 전쟁 물자를 많이 공급했다는 그 전범으로 취급을 해가지고 몽땅 몰수를 했어. 몰수를 해가지고 그 주식을 일반에 공매를 해버렸어요. 정부도 물론 일부 사가지고 가고. 그래서 경영의 연수성이 쭉 보장되는 우리나라 재벌 집단하고는 다른 지배구조를 갖게 된 거예요. 그러니까 재벌이 몽땅 해체돼버린 거야. 2차 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. 그러고 나니 회사의 주인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. 지금도 일본 주식시장에 외국인도 물론 참여하고 있지만 개인 비중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은행이 소유한 게 곧 정부가 소유한 거, 은행도 그러하고 몽땅, 그러니까 정부나 관료, 은행 이런 데서 일본 그 상장회사의 주식을 왕창 가지고 있는 거야. 우리랑은 많이 달라요. 수급 구조가. 그러다 보니까 아니 누가 열심히 뭘 하려고 그러겠어요. 자기가 종신토록, 그러니까 그 자본주의의 야성적 본능, 충동, 내가 열심히 해서 회사를 한번 시가총액 엄청나게 크게 내가 제2의 애플을 만들어 볼래, 내 제2의 테슬라 만들어 볼래, 이런 기업 정신이 만들어질 수 없는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. 물론 그 뒤에 새로 태동하게 된 예를 들어 우리 손정희 회장님이 하시는 소프트뱅크나 이런 데는 요거랑 달라. 근데 원래 옛날부터 뿌리 박혀 내려오던 그 기간 산업을 구성하고 있던, 그리고 그 산업도 그러고 은행들, 이것들이 전부 다가 거의 우리나라로 치면 공공기관 같은 거야. 공공기관 갖게 되면 역동성이 부족하게 되죠. 오너십이 부재하다 보니까 경영의 연속성이 이어질 수가 없고, 큰 욕심 부리지 않고 그냥 소유 경영도 다 분리돼 있고 이러니까
그냥 내 임기 동안 내가 잘하다가 또 줄 잘 서서 국회의원도 한번 하고 잘 보여서 은행장도 한번 하고 그런 게 경영자의 꿈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또 제가 말씀드립니다. 그래서 투자는 경제학적인 기초 위에 인문학의 기둥을 세워 짓는 집이라고 저는 생각해요. 그래서 이 사례를 보면 미중 패권 경쟁은 이제 막 시작한 거야. 굉장히 오래 간다니까요.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고 뭐 서방이 우리를 도와주고 그럴 것 같지만 우리가 자체 경쟁력이 그 인더스트리에 대해서 우리 경쟁력이 사라지게 되면 우리도 힘들어져요. 돈에는 동맹이 없습니다. 다만 그나마 제가 그래도 하나 믿는 것은 우리가 잘 살게 되는 게 미국의 국익에도 부합해요. 왜냐하면 우리가 최전선에 있는 거니까. 대만과 우리가 중국의 동진과 남진을 방어하는 곡이 딱 위치적으로 곡이 있는 거예요. 러시아의 남진을 막는 거는 일본과 우리고. 그래서 우리가 결정적으로 못 살게 되면 미국은 힘들어요. 그래서 그러한 생각이 우리 한율에도 늘상 한율 감시국으로 지정은 받지만 한 번도 강제적으로 너네 한율 내려라고 그러지 않는 거라는 거죠. 그래서 그러면 전체적인 구도가 이렇게 가니까 우리나라 인더스트리 중에서 중국하고 경쟁하고 있는 이 2차 전지 산업 쪽은 저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잘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 반도체 인더스트리에 대해서도 그건 중국이 오늘 뉴스에 보니까 중국 전인대에서 AI라든지 하는 첨단 기술이 소프트웨어 그거는 이제는 그 미국이 막 부품 규제하고 이러니까 그 민간 기업에서 하던 거를 당 소속 직속으로 그 발전위원회 만들었다는 뉴스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에 이제 그런 쪽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반도체니까 그 우리 반도체하고 이쪽 2차 전지 쪽은 물론 다른 것도 보호받는 게 있을 수 있겠죠. 자동차도 그러고 그렇지만 난 이게 인더스트리의 전체 파일을 봤을 때 이게 굉장히 우리나라에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먹거리가 된다. 제가 그런 측면에서 자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. 그리고 두 번째가 나쁜 지배구조는 아주 오랫동안 기업에 악영향을 끼친다. 이 나쁜 그러니까 나쁜 권력 구조도 굉장히 오랫동안 어떤 나라에 나쁜 영향을 미쳐서 그걸 빨리 망하게 하고 진나라는요. 로마 869년 가는 동안 진나라는 100년도 못 갔어. 3대를 못 갔어. 3대를. 가정에서도요. 너무 그 권위적인 아버지가 있으면 자녀들이 길을 못 펴. 가정에서도 의사소통이 활발하고 막 이제 아버지도 아들한테 어떨 때는 사과하고 저 어떨 때 뭐 아들한테 막 싹싹 빕니다. 얼마나 혼을 내는지 아버지 그러시면 안 된다고 막.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의사소통이 활발한 그런 구조가 돼야 기업이든 나라이든 가정이든 살아남다. 각각의 개인의 투자 인생들도 말랑말랑하게 좀 열린 마음으로 세상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고요. 그 기업 문화가 변화를 수용하지 않고 정체되면 그 위협은 전망이 없어요. 그래서 그런 기업은 투자하시면 안 돼요. 아무리 대차대표가 우수하고 그러더라도 돈 많이 물려받은 능력 없는 젊은이에게 딸을 시집 보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. 처음에는 아파트도 사주고 이러니까 좋아. 근데 이 사람이 노상 도박만 하고 돈도 못 벌어오고 명품 소비만 뻥뻥하고 힘들어 그러면 저 딸내미 시집 그런 데 보내면 안 된다니까 진짜. 여기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 계시죠? 뭐 이미 곧이라 그러면 어쩔 도리가 없고 곧 없으신 분들은 남자 그럴 때 잘 골라야 된다니까 정말 진짜 잘 골라야 돼. 대차대표 훌륭한 것보다가 앞으로의 어닝 창출 능력이 뛰어날 남자를 골라야 된다고. 그래야 남아있는 삶이 훨씬 풍요로워져. 네 번째,
환율 갖고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.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게 무슨 얘기냐 하면, 밑으로 많이 내려가는 걸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. 위로 올라가는 거는, 그건 더 걱정 안 해도 되는 게, 우리는 위로 올라가면 수출 경쟁력이 생겨요. 저절로 자율적으로 경쟁력이 생겨지는 거고, 그 다음에 하늘이 위로 올라가면 수입 물가가 막 높아지잖아요. 우리나라가 그 무역 적자 낸 거 중에 1년에 1,000억 달러 정도는 중동에서 석유 사오는 거예요. 그런데 하늘이 뻥뻥 올라가면 우리 뭐 저절로 인플레이션도 잡히고 막 경기가 침체되고 이러면 소비가 줄어들 거 아닙니까? 그러면 수출은 늘고 허리띠 졸라매고 이러면 IMF도 경험해 봤지만 저절로 이제 물건을 많이 갖다 내다 팔면 환율이 또 떨어져요. 외환시장이 달러가 많이 공급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고요. 우리가 진짜 걱정해야 될 거는 환율이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밑으로 떨어지는 걸 걱정해야 된다고요. 그리고 밑으로 떨어지는 거는 크게 많이 안 떨어질 것 같다. 일본이 프라자 합의에서 대미 달러, 엔달러 환율을 갑자기 그렇게 막 반토막을 될 정도로 절상을 시키는 일이 우리한테 안 생겨야 된다는 거죠. 그게 우리한테 환율 관련된 가장 큰 리스크고, 위로 올라가는 거는요, 우리가 잠시 힘들면 돼요. 우리가 많이 팔아먹을 게 많은데, 우리 이제 배터리도 팔고, 기차전도 팔고, 우리 환율이 떨어지면 현대자동차 또 엄청나게 경쟁력이 생기지 않겠어요? 중국이 좀 빼들어간 배 쪽에도, 조선 쪽에서도 일값이 넘쳐나게 될 거고, 철강도 마찬가지고, 기초 소재하는 화학도 마찬가지고 다 잘 될 거예요. 그래서 하늘이 위로 가는 거는 저는 사실 걱정을 안 해. 왜냐하면 저절로 떨어지는 구조를 우리가 대외 의존형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GDP의 상당 부분이 그 수출에서 나오는 나라니까. 그 다음에 5번째는 남을 해치는 돈을 벌지 말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일본이 저렇게 된 그 원죄가 2차 대전에서 유래하는 거예요. 제가 봤을 때는. 그래서 이게 남을 한번 해치게 되면 이게 다 돌아와. 당대에 안 돌아와도 다음 때에 돌아오고, 정말 우리를 강점하지 않고, 만주 사변을 일으키지 않고, 10만 명을 갖고 가서 난징 대학살을 하지 않았더라면, 오늘날 일본은 훨씬 더 잘 살고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플레이를 할 때도 좀 이렇게 남 해치면서 먹는 돈은 그렇게 해서 돈 벌면 그분들 주머니가 한때는 행복할지 모르지만 공매도 잘못하면 완전히 파산해요. 그래서 그런 돈은 저는 안 벌었으면 좋겠어요. 그 다음 마지막에 중요한 게 이제 우리가 투표를 잘해요. 투표를. 절대로 일당 독재를 오랫동안 지속되게 하면 안 돼. 그러면 사회가 너무 한쪽으로 가버려요. 한쪽으로 가게 되면 균형 잡힌 국가의 성장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. 자, 여기까지 일본의 그 세락 원인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가진 생각을 말씀드렸고, 그래서 이거를 우리 각각의 투자에도 많은 임플리케이션이 있어요. 그래서 그거를 우리 학생분들이 좀 많이 참고하셔서 이런 일본과 같은 구도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, 그러니까 나라랑 기업이 별반 다르지 않거든요. 자세히 살펴보면 다 보여요. 다 보여. 그런 기업은 투자하시면 안 돼. 절대로 투자하시면 안 돼.